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수도권에 사는 여성이에요. 저는 많지 않은 나이지만 재혼을 하고 이제 막 4년 넘었어요. 제 첫 결혼은 그야말로 신혼 때부터 완전 엉망이었거든요. 연애할 때와 너무 다른 남편 때문에 이 남자랑 살아야 할지 정말 고민도 많이 하다가 이혼하게 됐는데요. 저는 오늘 사연을 듣던 구독자에서 들려드리는 사람이 되어 제 전남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제 사업을 하는 게 꿈이어서 창업 아이템도 많이 찾아보고 경영 관련된 강의도 일부러 찾아서 듣기도 했어요. 제 전공은 경영하고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교양으로 경영에 대한 강의를 듣기는 해도 그것 갖고는 부족한 것 같아서 특강이 있거나 창업으로 성공한 사람들 세미나가 있으면 열심히 쫓아다니며 들었죠.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평범하게 학점 따고 나중에 회사나 들어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제가 바뀌게 된 건 아빠가 퇴직하시고 지방에 가셔서 갑자기 식당을 시작하신 게 계기였어요. 아빠는 은행에 다니셨는데 늘 먹거리나 요리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결국 국밥집을 시작하셨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시는 거였어요. 아빠는 저와 제 여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영진아,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면서 사는 게 돈으로 엄청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다. 아빠는 너희가 대학 가기만 기다렸다가 퇴직하고 하고 싶은 일 시작했는데 그동안 틈틈이 자료도 모으고 공부를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 힘들지는 않구나. 또 장사도 그럭저럭 되고 있고. 그러니 너희도 평생 뭘 하면 좋을지 미리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아빠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사실 회사 다니는 거에 큰 흥미가 없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배부른 소리 한다, 철이 없다 그러겠지만 제 마음이 그런 걸 어쩌겠어요. 또 제가 창업을 하고 싶은 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바로 김치와 밑반찬 사업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치나 밑반찬 만드는 걸 거의 안 하고 관심이 없는 게 대부분이긴 한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엄마가 친척이나 친구분들하고 김치 담글 때 늘 옆에서 같이 도우며 김치 담그는 걸 배웠고 어떻게 하면 맛있을지 연구도 많이 했거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김치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걸 도와준 게 엄마였어요. 니네 아버지 식당은 엄마 없어도 잘 돌아가. 그러니 엄마가 김치 만드는 거 도와줄게. 엄마 너무 고마워. 내가 진짜 효도 많이 할게. 엄마는 아빠 식당에서도 반찬 만드는 걸 총괄하셨고 제가 만드는 김치 맛이나 양 조절도 많이 봐주셨어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계량을 한다고 해도 오랜 시간 담궈온 엄마의 손맛을 따라가는 건 힘들더라고요. 그 무렵 저는 4살 많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요. 그 사람은 큰 식품회사의 마케팅팀에 있었어요. 제가 특강을 들으러 다닐 때 만났는데 남편은 저를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남편이 저한테 식품 사업 홍보에 대해서도 조금씩 코치도 해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하라며 핸드폰 번호도 먼저 알려줬던 게 생각나네요.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우연한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박수진 씨, 아니 이제 박 사장님인가요? 제가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처가 없어서 못했네요. 언제나 연락하실까 기다렸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역시 인연인가 봐요. 그렇게 저희는 만남을 시작했고 한 2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당시 동생은 미국에 유학 가 있어서 오지 못했고요. 남편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남동생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공부방을 하다가 논술토론 교실을 내고 아이들을 가르치셨어요. 저희가 결혼할 무렵 아빠가 갑자기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때라서 제 결혼에 돈을 못 보태주셨는데요. 부모님은 그걸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셨어요. 우리 큰딸 결혼하는데 보태주지도 못하고 미안해서 어쩌니. 하필 이럴 때 식당이 어려워서 해주고 싶은 것도 못해주니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아빠, 괜찮아. 내가 모아둔 돈 있어서 결혼한다고 그랬지. 아니면 나도 선택 결정 못했을 거야. 그리고 이 정도는 스스로 해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제 사업도 제자리 걸음 중이라 돈 들어갈 때는 많고 수입은 적었어요. 엄마 아빠도 그걸 어렴풋이 알고 계셨지만 제가 말을 잘 안 하니 가만히 계셨던 것 같아요. 수진아, 그래도 모아놓은 돈 쉽게 없애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쓰지 말고 김서방이랑 나눠서 아껴 써. 엄마 아빠 사정 좋아지면 꼭 지금 못한 거 배 이상으로 해줄게. 아니야. 영진이도 장학금 받아서 그 먼 데서 공부하는데 언니가 돼서 엄마 아빠 돈 쓰면 우습지. 괜찮아. 저희 가족은 쓰는 것보다 모으는 걸 더 좋아하는 건지 다들 서로의 주머니 사정 생각해주고 차곡차곡 모으기를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도 어려운 시간을 견디셨고 저 또한 대학 때부터 알뜰하게 모은 적금이나 예금 덕분에 결혼식도 무난히 치르고 비상금도 남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할 때 돈을 많이 안 보탰다며 꽤나 눈치를 줬어요. 예, 내가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니네 사는 집 내 돈 많이 들어간 건 알지? 네가 가끔 까먹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걸 머릿속에 새기고 있으면 주말에 시댁 올 때 시어머니가 좋아한다고 했던 거 잘 기억해서 사올 거 아니겠어? 앞으로는 2번 말 안 하게 네가 잘 해라. 혹시 머리가 나쁘니? 그래서 사업도 지지부진한 건 아닌가 싶다. 너 내가 곶감 좋아한다고 말한 건 기억해? 나 곶감 중에서도 고정씨 좋아하니까 이건 잊어버리지 마라. 너도 먹는 사업 한답시고 설치니 잘 알겠지만 사람이 자기 입에 안 맞는 거 먹으면 얼마나 싫으니? 나 치사한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니네 집값 많이 보태준 거 또 말하게 하지 말라고. 시어머니는 저한테나 저희 부모님한테 꽤나 당당하게 굴었어요. 자기 생일 때도 친정엄마가 축하 전화하니까 생일떡을 주문해달라며 아예 떡집 전화번호까지 알려줬고요. 저는 엄마가 떡을 주문한 걸 알고 엄마한테 떡값을 보내줬어요. 아우, 얘, 이 정도는 엄마가 해도 되는데 뭘 보내. 난 아무리 그래도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한 사람한테 떡 보내라며 떡집 연락처까지 알려주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 뭐 그만큼 자기가 결혼할 때 돈 많이 썼다 펴내고 싶은 거겠지. 그럴 수 있어.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사정 좀 나아지면 엄마가 니네 시어머니 아무 소리 못하게 잘할 테니까. 그런데 이게 시어머니만 그러는 거면 좀 참겠는데 남편까지 그런다는 게 문제였어요. 게다가 치사하게 꼭 양쪽 집안 다 인사드릴 때 티를 냈어요. 항상 시댁에는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걸 사서 보내고 친정에는 동네 시장에서 과일 한 박스 사는 것도 값을 깎아달라고 진상을 부릴 정도였거든요. 자기 가만히 보면 어머니한테 뭐 보내는 건 비싼 것도 턱턱 잘 사면서 우리 친정에는 어떻게든 돈 아끼는 것 같아. 그야 당연하지 않냐? 우리 사는 집 엄마가 해준 거나 다름없잖아. 수진이 네가 보탠다고 했어도 그게 5분의 1쯤 되냐? 나머지에서 또 3분의 1은 내가 보태고 그 나머지 엄마가 해주셨으니 이 정도는 받아도 되지. 연애할 때도 밥값 같은 건 따로 계산할 때가 많았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남편은 모든 인간관계를 철저히 받은 만큼만 주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는 게 거의 하루 일과나 다름없었어요. 우리 엄마 지금 논술토론 교실 내시고 어엿하게 원장님으로 일하시지만 그 전에 집에서 공부방 할 때 진짜 엄청 고생 많이 하셨어.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나랑 내 동생 키워야 했으니 어땠을지 상상이나 가. 엄마는 정말 원하는 거 거의 사보지도 못하고 여태까지 사신 분이야. 이제는 내가 벌잖아.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니 엄마 하고 싶은 것쯤은 아들인 내가 해드려야지. 그러니까 수진이 너도 그런 줄 알고
우리 엄마 먹는 거 입는 거 선물하는 거 다 신경 많이 써야 돼. 뭐 고생 많이 하신 부모님이 혼자 되셨건 두 분이 같이 계시건 자식이 잘한다는데 그걸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 저도 알겠다고는 했는데요. 너무 자기 엄마 효도를 저한테 강요하는 느낌은 들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돈을 많이 보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좀 소홀한 것 같아 서운하기도 했고요. 그러는 중에 저희는 집들이를 하느라 손님을 몇 번이나 치르게 됐고 선물 받은 것 중에 몇 가지는 똑같은 게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 중에 청소 로봇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먼저 쓰던 것도 있는데다가 2개나 더 들어와서 하나를 친정에 보냈어요. 안 그래도 바쁘신 부모님 청소할 때라도 좀 편하시라고요. 그런데 주말 아침에 남편이 청소 로봇 하나가 안 보인다며 온 집안을 뒤집고 난리더라고요. 아니, 이게 충전도 안 됐는데 혼자 움직여서 어디 간 것도 아닐 텐데 왜 안 보여? 청소 로봇 말이지? 저기 하나 있잖아. 하나 아니고 2개잖아. 왜 안 보이지? 수진이 네가 어디 치웠어? 치운 건 아니고 친정에 보내드렸는데 라고 말하자 남편 얼굴이 갑자기 싹 굳더니 손에 든 걸 집어 던지며 입에 거품을 무는 거였어요. 야, 그걸 왜 네 마음대로 시골에 보내? 네가 뭔데 내 집에 들어온 물건 네 맘대로 처분해? 뭐? 처분? 부모님 쓰시라고 드린 게 어떻게 처분이야. 같은 거 하나 더 있잖아. 그리고 선물 하나는 내 친구들이 해준 거야. 그거 보낸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그래. 야, 이 집에 들어온 건 다 내 거야. 막말로 너 사업한다고 꼴값 떨면서 돈 몇 푼이나 집에 가져오냐? 그럼 내 물건은 건드리지를 말았어야지. 지금 말 다 했어? 나에 대해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야? 아니, 다 못했다. 너 솔직히 사업한다면서 돈만 쳐박았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있냐? 나 그거 알면서도 네 인생 불쌍해서 결혼한 거야. 다 아니면 너 같은 애 누가 쳐다나 보겠냐? 와, 진짜 심하다. 내가 불쌍해? 김상호 너 돈 가지고 쪼잔하게 굴어도 내가 너 나쁘게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열받으니까 그러지. 앞으로 집에 들어오는 거 네 마음대로 하기만 해. 어디 팔든지 이고지고 살든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남편은 생각보다 더 자기 것에 집착도 강했고 자기한테 잘하나 못하나를 따지는 것도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심한 것 같았어요. 남편이 걸고 넘어진 제 사업에 대해 말해보자면 제 김치 사업은 꽤 큰 회사에서 하청을 주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조율 중이었어요.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계약서에 완전히 도장 찍고 일 착수하게 되면 그때 말하려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남편이 저와 제 사업을 저렇게 무시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제 사업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남편한테는 잘 된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사업 잘 된다고 하면 그 돈으로 또 자기 엄마한테나 잘하라고 할 게 뻔하잖아요. 적어도 저는 우리 친정도 남편이 웬만큼 대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남편은 저희 선물 받은 것 중에 꽤 괜찮은 것들을 싹 다 시어머니한테 보냈어요. 우리 엄마는 이런 거 받을 자격 충분해. 우리 부모님은 우리 사는 집 돈 못 보태줬다고 청소 로봇 하나 보낸 것 가지고도 그 난리고. 그것도 그렇고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는 진짜 우리 힘들게 키우셨다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는 애들 쉽게 키우겠니? 그런 건 돈 많고 적고랑은 상관없는 거야. 물론 좀 더 힘든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상호 씨 어머니보다 못하다고 생각은 안 해. 아니 오히려 우리 정서 교육까지 굉장히 신경 쓰시고 누구 못지않게 잘하셨어.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딸 결혼하는데 돈을 안 보태냐? 아무리 어려워도 그건 아니지. 그리고 뭐? 정서교육? 너 정서교육 잘 받아서 나한테 이렇게 대들고 네 마음대로 시골에 내 선물 막 붙이냐? 네 선물이 아니라 나한테 들어온 거라고. 그리고 너 자꾸 네 거 내 거 따질래?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어.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집 자체가 네가 얹혀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같이 결혼해서 사는 집에 제가 얹혀 사는 거라니 내가 어쩌자고 저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은 저희 생활비로 쓸 공동통장에 원래 반씩 넣기로 했던 걸
3분의 1만 넣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활비를 너랑 똑같이 내는 건 불합리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가 채워서 생활해. 그러면서 시어머니나 지 동생한테는 어찌나 펑펑 써대는지 정말 꼴보기 싫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결혼 초반부터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하루빨리 정리하고 그냥 혼자 살아야 되나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됐죠. 그래도 얼마 살아보지 않고 이혼한다고 하는 건 너무 철없는 것 같아서 남편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갈수록 친정과 시댁을 차별하는 건 심해지기만 했어요. 명절과 연말에도 친정이 시골이라며 못 가겠다고 버텼고 결국 지 엄마랑 동생만 용돈에 과일에 한우에 아주 사줄 수 있는 건 다 사주더라고요. 자기가 버는 게 얼마나 되길래 저러나 싶을 정도였는데 한 번은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상호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주식 공부를 그렇게 하더니 그걸로 이제 조금씩 돈이 나오나 보더라. 넌 똑똑한 남편 둬서 좋겠다. 좋긴 뭐가 좋나요? 전 그 돈 구경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남편은 심지어 여행도 자기네 가족하고만 가더라고요. 저의 사업은 조금씩 활로를 찾으며 성장을 시작했지만 남편 하는 짓이 너무 얄미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발을 헛디뎌서 다치는 일이 생겼어요. 응급실이라고 얼른 오라고 하도 호들갑을 떨길래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헐레벌떡 갔죠. 의사는 시어머니를 좀 피곤하다는 듯 보며 저한테 말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뭐 환자분은 놀라셨으니 이렇게 말하면 실례겠지만 그냥 왼쪽 발목 접질러서 깁스하고 주사 맞았거든요. 사실 이게 응급실 올 일은 아닌데 아무튼 수납하고 퇴원하세요. 저는 그날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드리고 뭐 드시고 싶은 게 없는지 물어봤어요. 이렇게 아프니 내가 좋아하는 곶감 먹고 싶구나. 너 알지? 내가 좋아하는 고종씨. 내일 올 때 그거 갖고 와라. 어머니, 저 내일은 회사에 중요한 회의 있어요. 그리고 고종씨가 마트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보내드릴게요. 넌 시애미가 다쳐서 꼼짝 못하는데 와보지도 않겠다는 거야? 야, 김치 사업 잘 되지도 않는다면서 회의는 무슨 회의니? 어머니는 독서교실 잘 안 된다고 자리 비우세요? 아니잖아요. 학생 없어도 학원 여는 시간에는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는 동네 애들 교실이 아니라 엄연한 회사예요. 잘 되지 않아도 회의에 대표가 나가야 되잖아요. 어머니 아이들 가르치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동안 별 말 없이 시어머니가 막말하는 걸 듣고 있던 제가 차근차근 따져 말하니 시어머니는 더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저보고 아예 시댁에서 먹고 자면서 시어머니 간호를 하라는 거였어요. 어머니 중병 걸리셨어? 그냥 발목 삐끗하신 거야. 의사도 별거 아니라고 어머니 알아듣게 충분히 말했다고. 근데 무슨 시댁에서 있으라고 그래. 그렇게 어머니 걱정되면 상우 씨가 가서 거기서 출퇴근해. 난 거기서 회사 멀단 말이야. 그리고 큰 병이건 작은 병이건 시어머니가 아픈데 며느리가 이러고 있어? 그게 말이 돼? 그래서 오늘 응급실 가서 모셔다 드렸잖아. 고정신지 뭔지도 먹고 싶다고 해서 인터넷 주문도 했다고. 그게 할 일 다 했다는 거야. 넌 지금 우리가 누구 덕에 이러고 사는데 우리 엄마 위해서 그거 하나 못 해줘? 와, 여기에도 집 얘기를 끌어들여? 계산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너 그럼 저번 연말 연시에 우리 엄마 아빠가 너한테 보낸 용돈은 뭐야? 나는 시어머니한테 그런 거 한번 받아본 적 없어. 근데 너 네 생일에도 용돈 받고 명절에 시골이라고 내려가지도 않는데 돈 받았잖아. 무식하게 지방이면 다 시골인 줄 알고 지방 도시라는 개념도 모르는 너한테 우리 엄마가 돈 보내준 거 기억 안 나냐고. 야, 그깟 몇 푼이 집 살 때 들어간 거랑 같냐? 나도 계산하고 있어. 장인 장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해주는지 지금 다 헤아리고 있다고. 나도 그거 맞춰서 하는 거야. 남편은 정말 계산적이다 못해 차가운 냉혈동물 같기만 했어요. 그것도 우리 친정 한정일 뿐 자기 집 가족이나 회사 동료한테는 안 그랬지만요. 한마디로 이 인간하고 살아보지 않으면 이런 돈 가지고 따지는 성격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남편은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친정에 가지 않았고
심지어 무난 전화도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전화할 때 인사하라고 하면 마지못해 제 핸드폰 받아서 대충 인사하고 끝내는 게 다였죠. 아무튼 시간이 흘러서 꾸역꾸역 저는 1년 반을 그 인간 옆에서 버티고 살았어요. 그 사이 제 동생이 한국에 와서 결혼을 했고 아빠 식당은 다시 상황이 좋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무사히 큰 회사와 계약을 마치고 김치 납품을 하고 있었고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회사였어요. 남편은 제 동생이 결혼할 때 상견례 자리에도 오지 않았고 결혼식에도 형식적으로 참석만 했다가 약속이 있다며 어디로 가버려서 밤 늦게 들어왔었죠. 저는 이제 진짜 이 남자와 사는 데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정말 폭발해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어버이날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성과급을 받았다며 시어머니랑 시동생하고 여행을 간다며 제주도의 특급 호텔 예약에 명품 가방까지 선물로 사다 드리더라고요. 그 인간이야 자기 돈 생기면 원래 시댁만 챙기니 그러려니 했죠. 저도 동생하고 의논해서 친정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두 분 다 바쁘시다고 한사코 거절하셔서 결국 선물로 대신하게 됐죠. 남편은 또 마지못해 전화로만 어버이날 축하를 하고 엄마 아빠한테 겨우 용돈 5만 원씩을 보내드렸더군요. 친정 부모님은 그것도 고맙다며 인사를 했고요. 남편은 휴가를 쓰고 시어머니랑 시동생 데리고 여행을 간다며 아주 호들갑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평생 여행 못 가봤나 싶을 정도로 여행 가방부터 선글라스에 옷에 심지어 슬리퍼까지 새 거를 사더라고요. 그리고 여행 당일 아침 저는 출근을 하려고 나서는데 신이 난 남편이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오더라고요. 나도 곧 출발이야. 엄마랑 상준이 여기로 온다고 했어. 잘 놀다 올 테니까 집 잘 지켜라. 상호 씨한테 나는 가족도 아니지? 아무리 어버이날이라 엄님 좋으라고 가는 여행이라지만 도련님은 데려가면서 어떻게 나는 가족은 물어보지도 않냐? 야, 너는 어차피 회사 때문에 안 된다고 할 게 뻔하잖아. 별걸 다 가지고 시비네. 기분 좋은 날 망치지 좀 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니 아파트 앞에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있는데 저는 거칠애라도 좋은 표정이 나오지 않아서 잘 다녀오세요 라고만 하고 그 인간들을 지나쳐왔어요. 그런데 뒤에서 시어머니와 시동생 떠드는 소리가 저를 완전 열받게 만들었어요. 상호 네가 준 300만 원으로 뭐 할까 하다가 친구들하고 해외여행 가기로 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돈 줬다고 아주 자랑자랑했지. 난 형이 준 100만 원 명품 신발 사는 거 보태려고. 안 그래도 찜해둔 거 있었는데 꽁돈 생겨서 완전 이득이야. 그러니까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는 겨우 5만 원씩 주고 시어머니랑 시동생한테는 100단위 돈을 줬다는 거였어요. 너무 열이 받은 저는 바로 친정에 전화를 해서 아무 말 하지 말고 바로 서울로 올라오라고 난리를 쳤어요. 물론 동생 부부한테도 계획 변경한다고 오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희 김치를 계약한 고급 한정식 집으로 모시고 강남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당일 예약해서 부모님한테 푹 쉬다가 내려가시라고 했죠. 아, 우리 이렇게 비싼데 별로야. 수진이 너 요새 사업 좀 된다고 돈 너무 막 쓰는 거 아니니? 아니야 엄마. 그냥 나 오늘만큼은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싶어. 뭐든 제일 비싼 걸로 해주고 싶고 제일 좋은 것만 드리고 싶다고. 우리 그런 마음도 알아줘. 실은 내가 영진이한테 다 들었다. 김서방의 어버이날이라고 안사돈하고 사돈 총각만 데리고 제주도로 여행 갔다며? 용돈도 굉장히 많이 주고. 김서방 성격이 그런 거 네가 고치지는 못할 거다. 너는 시댁에 잘하는데 김서방은 우리가 결혼할 때 돈 못 대줬다고 이러는 거 아빠랑 엄마도 다 알아. 네 마음고생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어. 수진아,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흠도 아니다. 네가 마음에 결정한 게 있다면 그대로 해. 엄마, 아빠, 그리고 영진이네는 다 네 편이야. 부모님은 제가 이혼하고 싶어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행동이나 표정에서 그런 마음이 읽혔겠죠. 저는 오히려 부모님한테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했어요. 제주도에서 2박 3일을 지내고 온 남편은
내가 친정 식구들과 강남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똑같이 2박 3일 묵고 왔다는 말에 화부터 내더라고요. 야, 너 우리 생활비 손댄 거 아니지? 근데 네가 무슨 돈으로 그렇게 했냐?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나 너나 장인 장모님한테 줄 돈은 손톱만큼도 없으니까. 이 쪼잔한 자식아,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달랬어? 내 돈으로 한 거야. 너 보고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뭐야, 너 요새 사업 좀 되냐? 그런 거면 말을 해야지. 남의 사업이 어떻게 되건 말건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어디서 우리 부모님을 애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돈 5만 원이 뭐니? 중학생이냐? 하긴 네가 그거 모르고 일하는 거 아니겠지. 해준 만큼 돌려준다 이런 거겠지. 됐으니까 이거 너나 가져.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 남편 면상에 집어던졌어요. 남편이라는 작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돈을 집어서 자기 주머니에 쓱 넣더라고요. 아우, 근데 그런 호텔이 장인 장모님한테 가당키나 하냐? 너무 안 어울린다고. 총구석에서 밥집이나 하는 사람들. 그런데 데려다 놓으면 얼뜨기처럼 두리번거리기나 하지 제대로 즐기고 쉬지도 못했을걸? 데려갈 사람을 데려가야지. 동네 공부방에서 호랑이 노릇하는 노인네랑 취직도 못한 새끼도 제주도 특급 호텔에 가는데 왜 못 가니? 라며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르자 남편은 깜짝 놀라더니 제 눈치를 슬슬 보며 자리를 뜨더군요. 제가 지네 집 식구들에 대해 적나라하게 얘기하니 더 부딪혔다가는 별말 다 나오겠다 싶었나 봐요. 지금까지 지네 식구들에 대해 나쁜 말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인간이 계속 우리 친정을 깎아내리면 저도 똑같이 나가야지 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동생 부부가 우리 밥을 사준다며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서로 서먹한 상태로 동생 부부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제부가 말 그대로 정말 쩍 빼입고 나왔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 아닌 게 없었어요. 동서, 명품 매니아구나. 와, 이거 안에 셔츠도 그렇고 신발까지 명품 아닌 게 없네. 명품 살 때 동서한테 물어봐야겠어. 아닙니다, 형님. 저 명품 별로 관심 없는데요. 장인어른이 다 사주셨어요. 이 시계까지요. 그러면서 제부가 손목을 내미는데 비싸기로 유명한 손목시계가 묵직하게 감겨있더라고요. 뭐? 장인어른이? 정말 장인어른이 사줬어? 남편은 침까지 꿀꺽 삼키며 눈에 빛을 내는데 옆에서 보기 참 가소롭더라고요. 아니 장인어른이 이런 거 살 돈을 어디서 나셨대? 아빠 식당 지방 도시에서 선정한 맛집으로 뽑혔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많이 다녀가서 지금 되게 잘 돼요. 그동안 어려웠을 때 빚졌던 것도 다 갚고 가게도 확장하신대요. 뭐? 수진아, 너도 알고 있었어? 그럼 딸인데 몰랐겠니? 근데 왜 말 안 했어? 너 우리 친정에 관심 없잖아. 지방 도시를 매번 시골이라고 부르면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는 사람한테 아빠 가게가 어떤지 못하러 말하니? 아, 그럼 형님은 처형 사업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려나요? 처형 되게 큰 회사랑 계약했잖아요. 근데 그뿐 아니고 밑반찬으로 사업 확장하고 얼마 전 대형 아파트 단지에 포장해가는 매장도 내셨는데 정말 모르셨나 보네요. 남편은 완전 한 대 크게 맞은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더라고요. 상호씨 회사에서 돈 받는 걸로 시댁에 가서 어머니랑 도련님하고 먹고 쓰는데 정신 팔렸잖아. 당신의 식구들 내 사업 잘 안 된다고 무시하는데 별로 얘기해주고 싶지 않았어. 사실 그날 자리는 저랑 동생 부부가 작정하고 만든 자리였어요. 엄마 아빠가 동생네한테 크게 한턱 쏜 것도 맞긴 하고요. 물론 저한테도 해주신 게 있지만 티를 내지 않았죠. 남편은 그날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전혀 모를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음식을 흘리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결심한 듯 이러더군요. 자기야, 이번 주말에 우리 아버님 식당에 들르자. 주말에 시간 괜찮지? 자기는 무슨 자기, 그냥 하던 대로 해. 언제부터 나를 자기라고 불렀다고 이래? 그래, 수진아, 우리 아버님 뵈러 가자. 너 주말에 바쁘지 않아? 항상 약속 있거나 아니면 어머님한테 갔었잖아. 이번 주말은 괜찮아. 그깟 약속들이 뭐 중요해. 아버님 뵈러 가야지. 너 그러니까 꽤나 우리 부모님 챙기는 사람 같다. 야,
나도 언제까지 신혼집 돈 안 보태줬다고 꽁하겠냐? 나도 다 생각이 있었다고. 아버님 뭐 좋아하시지? 어머님은 과일 좋아하시려나? 저는 머리를 굴리고 있는 남편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리고 주말이 돼서 남편과 함께 아빠 식당에 갔죠. 장인어른 장모님, 이 집 큰 사위 왔습니다. 제가 진짜 좋은 과일하고 한우 사왔어요. 나오세요. 라며 식당 안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를 치는 남편에게 저는 한마디 해주었죠. 야, 엄마 아빠 여기 안 계셔. 지금 가게 분점 확장하는데 공사하는 거 보러 가셨다고. 그리고 가게에서 쪽팔리게 이러지 말아줄래? 그럼 거기 공사하는 가게로 갈까? 거길 우리가 왜 가? 걸리적거리기만 하지.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오실 거야. 그리고서는 얼마 전 부모님이 이사하신 아파트로 남편을 데려갔어요.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파트를 막 둘러보더라고요. 여기 되게 좋은데? 앞으로 바다가 쫙 보이네. 와, 맨날 호텔에 있는 것 같겠다. 그래,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가당키냐 하나는 그 호텔보다도 훨씬 뷰가 좋지. 넌 아직도 그런 말을 하냐? 그냥 좀 지나가라. 네가 내뱉었어도 싸가지 없긴 하지? 왜?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네 말이 너무 이상했어? 제 말에 남편은 찍소리 못하고 소파에 앉더라고요. 잠시 후 부모님이 오자 남편은 무슨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것처럼 현관까지 달려가서 저희 부모님을 맞았어요. 아유,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찾아뵌다 하면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선물 사왔어요. 우리 식당에서 고기도 팔고 후식으로 과일도 내가는데 매일 봐서 질리는 걸 누가 먹는다고 사오나? 엄마의 차가운 말에 남편은 당황해서 헤매기 시작하더군요. 아, 그러셨죠. 제가 생각이 언짢았네요. 아니, 생각이 언짢은 게 아니고 장모님 언짢으셨겠어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그럼 어디 나가시죠?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회 좋아하세요? 아니면 중식 레스토랑 가실래요? 다 됐으니 거기 좀 앉게. 아빠가 근엄하게 말씀하시자 남편은 바짝 쫄아서 부모님 앞에 앉더군요. 장인어른, 제가 너무 찾아뵙지 못해서 섭섭하셨죠?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사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좀 섭섭했던 게 있는데요. 아무리 제가 소원했다고 해도 동서한테만 그렇게 선물 잔뜩 주시고 저한테 말씀 한마디 없으신 건 좀 아니지 않나 해서요. 자네도 그러지 않았어? 우리가 결혼할 때 집값 못 보태줬다고 우리는 거지 취급하지 않았나? 자네는 자네가 뭐 하나 제대로 보내주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에 비해 둘째네는 연애할 때부터 자주 전화도 하고 한국에도 오자마자 우리 식당에 와서 거들고 일도 했어. 자네가 계산 확실히 하는데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 있나? 아버님, 제가 그런 건... 네, 결혼할 때 도움 못 받은 게 섭섭해서 그런 건 맞는데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다시 계산해야죠. 제가 해드리는 것만큼 이제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고요. 참, 자네 정말 계산 하나는 정확하게 하는군. 치가 떨릴 정도야. 그래서 말이야, 우리도 결정했어. 자네랑 수진이 이혼한 거 말리지 않기로. 네? 이혼이라고요? 아닙니다. 저희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수진아, 뭐라고 말 좀 해봐. 남편은 완전 충격을 받아서 제 팔을 붙잡고 난리였어요. 나 너랑 이혼할 거야. 너 네가 돈 얼마 버는지 나한테 공개 확실히 안 해서 나도 그렇게 했던 거고. 네가 번 돈은 니네 집에만 썼잖아. 시댁이랑 뭘 하기로 했는지 알려주지도 않았고. 내가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 왜 너랑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 네가 우리 엄마 아빠 장사 잘 되는 거에 숟가락 얹는 꼬라지 그거 못 봐. 그러니까 너 나랑 순순히 합의 이혼하든지 아니면 진흙탕 싸움 해보든지 알아서 해. 너랑 니네 엄마 나한테 그동안 막말한 거 많아서 그것도 다 유책 사유 된다고 들었거든?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너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아낼 테니까 너 잘 결정해. 그자 남편은 제가 그동안 이를 갈며 오늘을 기다렸다는 걸 깨닫고 낯빛이 하얘지더라고요. 수진아, 이러지 마. 나 이혼 같은 거 원한 적 없어. 그럼 네가 나를 좀 더 존중했어야지. 적어도 니네 식구한테 돈 쓰는 거 반이라도 썼어야지. 나 돈만 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 우리 집 무시하고 내일 무시하는 거 진짜 많이 참았거든? 넌 그냥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한테 돈이 얼마나 있나 그걸 봐가면서 머리 굴리니까 안 되는 거야. 너 니네 엄마한테 가서 니네 엄마 좋아하는 고종시나 잔뜩 사드리고 평생 그렇게 살라고.
제 말에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엄마 아빠한테 빌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바보였어요. 잘못했습니다. 수진이 좀 말려주세요. 제가 이제 정말 잘할게요. 그동안 못한 것까지, 아니, 그보다 더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수진이 왜죠? 제가 다 할게요. 제발 말려주세요, 장모님. 자네 말이야, 내 딸 사업이 전처럼 힘들었어도 이렇게 말했을까? 우리가 계속 가게가 자금 때문에 어려웠으면 자네가 이러고 찾아 나왔겠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수진이 말 안 해도 속 썩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어떤 부모가 미쳤다고 자식 평생 속 썩는 자리에 있게 하고 싶겠나? 자네 같은 인간 트럭으로 갖다 줘도 트럭만 갖고 내다 버릴 거네. 여기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다 물어봐. 저희 가족이 전부 단단히 결심한 걸 알게 된 남편은 그제야 체념을 하고 어깨를 축 늘어뜨렸어요. 서울에 와서는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저의 2년이 좀 안 된 결혼 생활은 끝이 났답니다. 그런데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정말이더군요. 전 남편과 헤어지고 반년쯤 있다가 한 남자를 소개받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제 남편이거든요. 제 남편이요. 이런 말하면 팔불출 소리 듣겠지만 성격도 좋고 멘탈도 강해서 의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 알아보고 잘 살라고 그런 남자를 먼저 만났나 싶기도 할 만큼요. 저는 지금 2살 된 딸과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과 함께 화목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 정말 너무 아니다 싶은 사람과 사는 분들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 드려요. 어쩌면 그것도 저희 인생에 다 계획되어 있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저희에게 행복이 뭔지 가르쳐 주려고 말이죠.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3개월 차에 접어든 여성이에요. 제게는 한 번의 파혼 경험이 있어요. 3년 전 여름, 결혼 문턱까지 갔던 혼사가 무참히 깨져버렸거든요.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멋진 남편과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으니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게다가 전 남자친구한테 늦게나마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어서 10년 묵은 채증까지 확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영화든 드라마든 복수극에 열광을 하는 모양이에요. 저는 7살 때까지 아빠 얼굴도 모른 채 홀어머니 손에 자랐어요. 엄마는 제게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고 말했지만 실은 거짓말이었어요. 대학생이던 엄마는 당시 시간 강사였던 제 친부와 몰래 사귀게 되었고 관계가 깊어졌을 무렵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곤 헤어졌어요. 하지만 뒤늦게 저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네 아빠 아시기 전에 엄마랑 병원 가자. 가서 수술해. 너 이제 겨우 22이야. 애비 없는 자식 낳아서 뭘 어쩌려고 그래. 앞으로 창창한 인생은 생각 안 하니? 네 오빠 결혼도 코앞인데 네 새언니가 알아채기라도 하면 어떡해. 집안 망신이 따로 없지. 내가 정말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엄마를 끌고 기어이 병원으로 가겠다는 외할머니 손을 뿌리친 엄마는 뱃속에 든 저를 지키기 위해 가족들과 싸워야 했어요. 엄마, 저 이 아이 못 지워요. 그냥 낳아서 기를게. 아빠 없으면 어때? 내가 아빠 목까지 사랑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날 좀 도와줘. 어? 죽어도 아이를 낳겠다는 엄마의 고집에 결국 외할머니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어요. 날이 갈수록 엄마 배는 부풀어 올랐고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무렵 외할아버지를 비롯한 식구들이 엄마의 임신 사실을 눈치채게 되었죠. 외할아버지께서는 엄마를 임신시킨 강사를 찾아가 강의실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 일로 강사는 대학에서 쫓겨났고 신혼생활 중이던 부인과도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미 이렇게 된 거 뒤늦게 엄마와 저를 책임지겠다고 찾아왔지만 엄마가 거절했대요. 처음에 어렵지 그 다음은 쉽잖아요. 당신은 나도 당신 아내도 속인 사람이에요.
나랑 살게 돼도 또다시 바람 안 핀다는 보장 있나요? 한 번 속았으면 됐어요. 이제야 날 찾아온 것도 갈 곳이 없어서 온 거잖아요. 아닌가요? 나랑 내 아이 인생 구제해줬다는 명목으로 우리 집에서 돈이라도 뜯어내고 싶은 거잖아요. 난 그쪽이랑 다시 시작할 마음 없으니까 구질구질하게 달라붙지 말고 내 인생에서 꺼지라고요. 엄마는 제 친부를 매몰차게 끊어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엄마 배가 불어날수록 외할아버지의 낙태중용은 거세졌고 그러는 과정에서 엄마는 가족과 연을 끊고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 엄마를 받아준 사람은 다름 아닌 택시기사였어요. 옷가방을 들고 집을 뛰쳐나온 엄마는 외할아버지와 외삼촌한테 쫓기다 근처에 있던 택시에 올라탔는데 엄마와 일명씩도 없던 사이였던 택시기사가 돈 한 푼 없는 엄마가 딱해 보였는지 되려 여관비를 빌려주고 간 거예요. 일단 3일치 반값 내놨으니까 며칠 여기서 마음 좀 가라앉히세요. 보아하니 임산부인 모양인데 어디서 그렇게 맨발로 도망을 쳤대요. 그러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지 그래요. 부모님 사시는 곳 알려주면 내가 데려다 줄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 집에서 도망쳐 나온 거니까. 네? 난 어디 붙잡혔다가 도망쳐 나온 줄 알았더니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몸으로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어지간하면 집으로 돌아가세요. 나같이 부모 얼굴도 모른 채 시설에서 자란 사람한테 지금 아가씨 행동은 철부지 행동처럼 보인다고요. 아저씨가 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나 지금 집에 돌아가면 뱃속에 아이는 죽는다고요. 나보고 살인자가 되라는 소리예요. 그 말에 택시기사는 아무 말도 안 한 채 한참을 앉아있다가 주머니를 털어 나온 돈 전부를 엄마 손에 쥐어주었어요. 애를 생각해서라도 굶지 말고 뭐든 사 먹어요. 그날 엄마를 여관방에 남겨두고 간 택시기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걸 사들고 찾아왔고 이미 반값을 치른 날이 지나자 다시 찾아와 엄마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산동네 오탁방에 있는 초라한 살림살이가 고작이었지만 택시기사는 방 가운데 가름막을 설치해 엄마가 지낼 수 있게 해주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도 택시기사는 엄마와 뱃속의 저를 위해 헌신적이었죠. 비록 졸업은 못했지만 명문대 출신이었던 엄마는 선배들한테 부탁해 번역일과 대필 자서전 집필도 하고 틈틈이 과외까지 했어요. 이듬해 봄, 제가 세상에 나왔고 한동안 택시기사 집에서 지내던 엄마는 월세방 보증금이 마련되자 그 집을 나와 홀로 서기를 시작했어요. 꾸준히 들어오는 일도 있고 과외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녀가 살아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죠. 게다가 남자 손이 필요할 때는 택시기사 아저씨가 찾아와 해결해 주셨고요. 5살 차이였던 저희 엄마와 택시기사 아저씨는 오빠 동생이란 호칭으로 부르며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제가 7살이 되던 해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합쳤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던 순간부터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아빠라고 부르려니 쉽지는 않더라고요. 싫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삼촌이란 호칭이 입에 붙어서 불쑥불쑥 튀어나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과 친구 엄마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입에서 아빠라는 호칭이 익숙해지자 흐지부지 지나가 버렸어요. 그동안 같이 살지는 않았어도 제게는 늘 아빠 같은 존재로 저희 모녀를 돌봐주었기 때문에 아빠로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쉬는 날에는 가족 나들이를 하고 만들기 숙제도 함께 하면서 우리는 점점 한 가족이 되어갔죠. 하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엄마가 급성 백혈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면서 아빠와 제 관계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엄연히 아빠랑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니까요. 아빠가 저를 돌볼 이유는 없는 거였죠. 그래서 진짜 내 가족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이 아빠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아빠, 나 친아빠 찾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아빠는 겁에 질린 사람처럼 저를 멀뚱히 바라보시더라고요. 이제라도 내 친아빠 찾아서 같이 살고 싶다고 친아빠 찾는 것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러자 아빠는 잔뜩 겁에 질린 채 저만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동안 아빠로서
너한테 많이 부족했니? 아빠가 뭐 서운하게 한 거 있어? 그럼 말해. 아빠가 고칠게. 그런 게 아니라 아빠가 나 때문에 고생할 이유가 없으니까. 내 친아빠도 아니고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이잖아. 이젠 엄마도 없는데 아빠도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난 아빠한테 짐밖에 안 되잖아. 아빠는 그제야 숨이 트인다는 듯 숨을 내쉬고는 난 또 뭐라고. 얌마, 아빠 놀랐잖아. 우리 예림이한테 버림받는 줄 알고. 예림아, 아빠는 엄마 때문에 예림이 아빠가 된 게 아니야. 물론 엄마도 좋아했지만 우리 예림이가 눈에 밟혀서 그래서 엄마랑 결혼했던 거야. 아빠는 고아로 자라서 평생 내 가족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어. 그런 나한테 처음 손을 내밀어준 게 예림이 너였어. 너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너 처음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나보고 뭐라고 불러줬는지 알아? 아빠라고 했어.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 정말이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고. 그때부터 네 아빠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림아, 정말 친아빠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면 다시는 친아빠 찾아가겠다는 말은 하지 마. 아빠 진짜 상처받는다. 언제든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했던 제 말은 비록 아빠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긴 했지만 우리 부녀가 더욱 단단하게 결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때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아빠와 내가 남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요. 회사 택시를 몰며 저를 키우던 아빠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부터는 개인 택시를 몰게 되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택시 기본료가 오르고 자차를 모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빠의 수입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고 영업시간은 늘리거나 부업을 하면서 생활비 충당을 하셨던 거예요. 로스쿨에 진학하던 때에도 아빠는 등록금 걱정을 말라며 호언장담을 하셨을 정도로 아빠는 제게 저희 집 재정 상태를 감춰오셨거든요. 예림아, 넌 무조건 공부만 열심히 해. 네 뒤는 아빠가 든든하게 지켜줄 테니까. 어떻게 걱정을 안 해? 로스쿨 학비가 얼마나 비싼데. 글쎄,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엄마 앞으로 나온 보험금도 있고 그동안 아빠가 모아둔 돈도 꽤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아무렴 아빠가 우리 딸한테 거짓말을 하겠니? 생물학적으로 남남인 저를 위해 아빠는 뼈가 으스러져라 일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건 아빠가 과로로 쓰러지시고 난 직후였어요. 아빠랑 같은 일을 하시는 지인 한 분이 병문안을 오셨다가 하신 얘기를 몰래 듣고 알게 된 거였죠. 그렇게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편에 로스쿨이 웬 말이냐. 거기 학비가 얼만데. 자식 위하는 내 마음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래서야 더 버티겠냐. 지금까지 대출받은 것도 엄청난데 앞으로 어떻게 돈을 구하려고.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 그냥 예림이한테 말하고 로스쿨 관두라 그래라. 안 그랬다간 너 빚 갚다가 인생 종쳐. 얌마, 너 조용히 안 해. 예림이가 들으면 어쩌라고 그래. 너한테 돈 꺼달란 소리 안 할 테니까 그 입 좀 다물어. 정 안 되면 택시 팔고 다른 일자리 찾으면 그만이야. 자식 학비 되는 일인데 부모가 돼서 뭔들 못해. 난 할 수만 있다면 내 몸이라도 팔아서 우리 예림이 꿈 이뤄줄 거야. 내 부모한테 못 받은 거 난 우리 예림이한테 다 해줄 거라고. 아빠는 그동안 제게 숨긴 채 대출을 받아가며 제 대학 등록금과 로스쿨 학비까지 대주셨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는 택시까지 판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학교를 그만두면 아빠가 했던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라서 포기할 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남자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놨더니 대뜸 그러더라고요. 친아빠한테 찾아가는 건 어때?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라도 내놓으라고 해봐. 핏줄이 땡겨서라도 모른 척은 안 할걸.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아빠한테는 비밀로 하고 친아빠를 수소문에 찾아갔어요. 아빠는 이미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서 제 존재가 반갑지만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보고 싶었다거나 반갑다는 말이 아닌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는 소리를 하는 걸 보니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안 찾으시니 자식이 부모를 찾아온 거죠. 저희 엄마 보고 듣고도 장례식에도 안 오셨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 대학 동기 중 하나가 아빠한테 연락을 했더니 아빠가 자기랑은 상관없는 일이라며 전화를 끊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엄마랑은 이미 예전에 끝난 사이야. 오히려 나는 네 엄마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암튼 너랑 할 얘기는 아니니까 그 얘긴 그만하고 오늘 보자고 한 이유가 뭐니? 그거나 말해.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를 대하는 친아빠를 보니 이런 사람과 부녀 사이로 한 집에 살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난생 처음 만나는 아빠 앞에서 돈 얘기를 하려니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 등록금 좀 대주세요. 앞으로 2학기만 더 다니면 졸업인데 돈이 없어요. 역시 돈 얘길 줄 알았어. 근데 말이다. 내가 생물학적으로 네 아빠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네 등록금을 대줘야 하는 이유는 없지 않겠니? 막말로 내가 널 버린 것도 아니고 네 엄마가 스스로 지 손으로 널 키우겠다고 한 건데 안 그래?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길래 저도 더는 물러설 수가 없더라고요. 저 부탁하러 온 거 아니에요. 협박하러 온 거지. 학비 안 대주시면 아빠가 전임으로 있는 대학에 아빠 과거 폭로할 거예요. 아빠가 시간 강사 시절에 총각 행세하며 학생 꼬셔서 임신시키고 팽했다는 거 알고도 학교에서 아빠를 써줄지 모르겠네요. 아, 아빠랑 같이 사는 아주머니한테도 찾아가야겠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빠는 제 말을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더니 별 수 없었는지 결국 학비를 대주기로 했어요. 그날 친아빠와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와 아빠를 보는데 울컥해서 눈물부터 나오더라고요. 친아빠도 매정하게 거부하는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돌봐주는 아빠가 너무 고맙고 한편으론 가여워서요. 그저 저를 놀란 눈으로 보시던 아빠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며 어떤 놈이 널 이렇게 울렸냐고 화내시며 저보다 더 속상해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왜 그렇게 가슴이 벅차든지. 울리긴 누가 날 울려? 아빠 딸이 누구한테 당하고 울 사람이야? 때리고 울리면 모를까. 아빠 보니까 좋아서 눈물이 난 거야.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좋아서. 별 싱거운 녀석 다 보겠네. 근데 모르긴 해도 너보다는 아빠가 더 좋을걸? 아빠는 예쁘고 똑똑한 우리 딸내미만 봐도 배 안 고플 정도로 좋으니까. 아빠가 참치캔 넣고 김치찌개 끓였거든. 우리 그거에서 밥 먹자. 어서 씻고 와. 딸 자식 밥부터 챙겨 먹이기에 급급한 아빠를 보니 이 사람이 진짜 내 아빠가 맞구나 싶었어요. 얼마 뒤 아빠는 개인 택시를 팔았고 그 돈으로 등록금을 내라며 제게 주셨어요. 아빠, 그 돈으로는 대출금 갚아. 나 이번 학기랑 다음 학기까지 전액 장학금 대상자로 뽑혔거든. 돈 많은 자산가가 주는 장학금이라는데 운 좋게 내가 받게 됐지 뭐야. 저는 있지도 않은 장학금 핑계를 댔고 아빠는 차를 판 돈으로 은행 대출금 중 일부를 갚았어요. 나머지 대출금과 지인들한테 빌린 돈은 제가 변호사 시험에 패스한 뒤 로펌에 들어간 뒤에나 갚을 수 있었죠. 택시 모는 일을 그만둔 아빠는 얼마 뒤 아는 분 추천으로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빠 말로는 일도 힘들지 않고 주민들도 점잖고 좋은 분들이라 힘든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표정도 어두워지시고 일을 다녀온 뒤에는 주무실 때 끙끙 앓으시면서 악몽에 시달리는 것 같았어요. 아빠, 일하는 아파트 말이야. 혹시 거기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처음엔 그런 거 없다고 하던 아빠는 재차 물어보자 마지못해 그러시더라고요. 입주민 중 한 사람이 성격이 유별난 사람이 있어서 좀 피곤하게 해. 아빠가 경비일은 처음이라 미흡한 점도 있고 어느 선까지 들어줘야 하는지도 애매모호해서 그런 건데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예림인 너무 걱정하지 마. 혹시 갑질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빠, 그러는 거면 나한테 말해. 나 이래봬도 변호사야. 소송이든 뭐든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아이고, 말만 들어도 든든합니다. 근데
이건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딸은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끝까지 저를 안심시키려는 아빠한테 참지 말고 언제든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아빠는 제게 더는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별 탈 없이 잘 끝났나 보다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제가 아빠 일에 더 신경 쓰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로펌에 들어가고 반년쯤 됐을 무렵 학창시절부터 사귀어왔던 남자친구가 프러포즈를 했거든요. 생각지 못한 프러포즈에 머리가 좀 복잡했어요. 나도 이제 회사 생활도 꽤 적응됐고 너도 로펌에 들어갔으니까 슬슬 결혼 준비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넌 어때? 결혼? 나 이제 겨우 빚 갚아서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게다가 아빠 혼자 두고 결혼하는 것도 좀 그렇고 오빠도 알잖아. 우리 아빠 그동안 내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만 해온 거. 이제 겨우 숨 좀 돌리고 편해졌는데 결혼해서 떠난다고 하면 많이 서운하실 거야. 미안하지만 몇 년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야, 몇 년씩이나 기다리라고? 사실 그동안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우리 부모님이 선보라고 닥달하시는 거 너 로펌 들어가면 그때 하겠다고 미뤄왔단 말이야. 넌 너희 아빠는 중요하고 난 안 중요하단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오빠도 우리 집 사정 잘 알잖아. 평소 같으면 적어도 1년 정도는 버텨보겠다고 얘기해줄 법한 남자친구가 결혼 문제만큼은 좀처럼 양보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자친구는 조바심이 났던 거더라고요. 변호사까지 돼서 대형 로펌에 들어간 제가 혹여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한테 가지 않을까 하는 거였죠. 40 패스하자마자 오랜 시간 자신을 뒷바라지해온 연인을 팽하고 돈 많은 집 딸이랑 결혼하는 남자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탓일까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 남자친구 마음도 이해가 가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안심도 시킬 겸 결혼 승낙을 하고 대신 결혼식을 좀 천천히 하자 싶었죠. 일단은 아빠한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남자친구랑 결혼하겠다는 말을 하자 아빠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승윤이랑 결혼하겠다고? 너 나중에 후회 안 하겠어? 후회? 왜? 아빠도 승윤이 만나보면 마음에 들 거야. 아빠는 나 결혼하는 거 싫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너 남자는 처음 사귄 거잖아. 아빠 생각엔 적어도 한두 명쯤 더 사귀어 보고 괜찮은 놈으로 골라서 시집가는 게 어떨까 하는 거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이 집 저 집 둘러보고 사는데 한평생 같이 살 반려자를 정하면서 그렇게 단번에 한다니까. 아빤 걱정된다야. 치, 언제는 그놈이 그놈이라고 하더니 어차피 남자는 아빠 말고는 다 늑대라며. 그런데 이놈 저놈 고를 필요가 뭐 있어? 혹시 나 시집 보내려니까 서운해서 그러는 거 아냐? 그런 거라면 안심해. 안 그래도 결혼식은 천천히 하자고 할 생각이니까. 하지만 이런 제 계획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 때문에 머릿속에서 싹 사라지고 말았어요. 남자친구를 따라 예비시댁에 인사를 간 날이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특히 어머님이요. 세상에, 내가 변호사 며느리를 보게 될 줄은 몰랐네. 로스쿨 다닐 때 성적이 좋았다는 얘긴 들었지만 대형 로펌에도 척하니 들어가는 거 보니 실력이 좋은가 봐. 그냥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머나, 겸손하기까지 하고. 그나저나 사자 며느리 보려면 열쇠를 몇 개 준비해야 된 거야? 승윤이 아빠, 얘들 결혼할 때 뭐 해줄 거예요? 글쎄, 일단 신혼집은 우리가 해줘야겠지. 예림 양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혼수랑 예담 준비도 가급적 당신이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도록 하고. 아, 식장에선 신랑 신부 공동 입장을 해야 하나? 아니면 친인척 중에 손잡아줄 분이 계신가?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부모가 없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다급히 제 말을 막으며 끼어들었어요. 아빠도 참, 아직 결혼식 날짜도 안 잡혔는데 벌써 그런 걱정을 하세요. 예림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참 이상하죠? 그 순간 자연스레 촉이 발동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나 모르는 무언가를 속이고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이었죠.
승윤아, 미안한데 나 얘기 좀 할게. 괜찮지? 아버님, 좀 전에 아버님께서 하실 말씀 중에 저한테 부모님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아, 그 말이 기분 나빴나? 그런 거라면 내 사과하지. 이미 승윤이를 통해서 예림 양이 부모님을 일찍이어야했다는 말을 들은 터라 감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순간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쳐다봤더니 제 눈을 피하며 초조한지 입술을 달차기더라고요. 그 모습에 이 자식이 거짓말을 했구나 생각했어요. 승윤이가 뭔가 잘못 알고 전한 것 같은데요. 저희 엄마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고요. 아빠는 생존해 계십니다. 현재 저랑 함께 살고 계세요. 그러자 남자친구 부모님은 화들짝 놀라시며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아, 그래요? 이런, 우리가 실수를 할 뻔했네. 그래,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20년 넘게 택시를 모시다가 지금은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십니다. 그 순간 두 분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고 분위기는 싸해졌어요. 그 대화를 끝으로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까지 내려오는 내내 남자친구는 얼굴을 굳힌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잘못한 건 자기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 꼴이 어이가 없었지만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저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왜 그런 거야? 왜 멀쩡한 우리 아빠를 죽이고 날 고아로 만든 거냐고? 그러자 남자친구가 한숨을 푹 쉬고는 그러더군요. 몰라서 묻냐? 어떻게 아파트 경비 일한다고 말을 해? 우리 아빤 직업으로 사람 판단한다고. 네가 고아라고 해도 순순히 결혼 허락해 주신 것도 다 네가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이었어. 우리 아빠 자존심이 어떤 자존심인데 경비원이랑 사돈을 맺겠냐? 그냥 대충 장단 맞춰주고 끝내지. 굳이 네 입으로 까발릴 건 뭐냐고. 사람 미치겠네. 그러니까 이게 다 경비 일하는 우리 아빠 탓이고 눈치 없이 아빠 직업 사실대로 말한 내 탓이다 이거네. 야, 이승윤, 너 진짜 개자식이다. 나 오늘 여기 결혼 허락받으러 온 자리였어. 근데 멀쩡한 부모 죽여가며 결혼 구걸하라는 거냐? 불쌍한 우리 아빠 버리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거짓말까지 하라는 거냐고. 나 이딴 결혼 안 하면 그만이야. 내 부모가 창피해서 죽은 셈 치려는 남자랑 결혼까지 할 생각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쯤에서 그만두고 정리하자. 끝내자는 말에 남자친구는 다급히 제 손목을 잡았어요. 예림아,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감정적으로 할 일 아니잖아. 어? 너랑은 더 할 얘기 없어. 그러지 말고 일단 차에 타.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일단 타라고.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를 차에 태우려 차 문을 열자마자 휴대폰 벨이 울렸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이었죠. 전화를 받은 남자친구는 한숨을 푹 쉬고는 알았다고 대답하곤 끊었어요. 어쩌지? 아빠가 당장 올라오라는데 오늘은 집에 못 데려다 주겠다. 됐어. 어차피 네 차 타고 갈 생각도 없었으니까. 암튼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발길을 돌려 주차장을 가로질러 나갔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5년간의 연애에 종지부를 찍는 심정으로 그동안 남자친구한테 받은 선물들을 정리했어요. 아빠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재차 물어왔지만 제 파혼의 이유가 아빠와 연관되었다는 걸 알면 속상하실까봐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틀 뒤 남자친구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면서 사건은 다른 측면으로 치닫게 되었어요. 저 대신 인터폰을 받고 문을 열어준 아빠가 현관을 들어서 남자친구 얼굴을 보고는 저보다 더 이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거든요. 알고 보니 아파트에서 아빠를 힘들게 괴롭히던 입주자가 바로 제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반말은 기본이고 술에 취해 돌아온 날은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안 해주고 갔다며 저희 아빠를 불러 대신 주차를 하라고 명령까지 했었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아파트 내 텃밭에 심어놓은 방울토마토를 한 알 따먹었다고 경찰까지 불러 저희 아빠를 절도범으로 몰기도 했대요. 웃긴 건 부녀회장 허락까지 받은 뒤 방울토마토를 심은 사람이 저희 아빠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자기는 그 땅을 사용하라고 허락한 적 없다며 바락바락 우겨대기까지 했다네요. 그쪽이 내 딸이랑 결혼하겠다는 사람이라니 믿어지지가 않네. 괜한 트집 잡아가며 16층까지 날 불러서 기껏 자네 짐 쓰레기 봉투 갖다 버리라고 하던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위로 맡겠나? 말도 안 되지. 그런 싹바가지 없는 인성 가진 놈한텐 귀한 내 딸 절대로 못 줘. 예림이 너 잘 들어라.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너 이놈한테 절대 안 준다. 아버님, 그때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저 그렇게 막대먹은 놈 아니에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네? 뭐? 실수? 네 애비뻘 되는 사람한테 10,000원짜리 던져주고 잔돈 줄 테니 담배 사오라고 하는 게 실수냐? 어디서 말 같지 않은 변명을 해? 까도 미담은커녕 흉흉한 짓거리들만 폭로되자 남자친구는 무릎까지 꿇고 빌었어요. 예림아, 나 한 번만 봐줘라. 응?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근데 나 이제는 안 그래. 정말 정신 차렸어. 됐어. 마음에도 없는 사과할 필요 없어. 너란 놈이 어떤 인간인지 다 알았으니까 생쇼할 필요 없단 말이야. 이런 놈을 4년 넘게 만났다니 내가 미친년이다. 너랑은 더 할 말 없으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그러자 남자친구 표정이 돌변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씨발. 별것도 아닌 게 꼴의 변호사라고 잘난 척 더럽게 하네. 야, 솔직히 네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만 안 했어도 내가 구차하게도 안 잡았어. 까놓고 말해서 너도 우리 집 돈 보고 나 만난 거잖아. 안 그래? 내가 돈 없는 거지 새끼였으면 네가 날 만나줬겠냐? 따지고 보면 돈 없고 능력 없는 네 아빠가 경비 일한 게 잘못 아니냐고. 근데 왜 내가 파혼을 당해야 하냐고? 없이 살면 좀 있는 사람 비위도 맞추고 살 줄도 알아야지. 왜 건방지게 고개를 쳐들어? 아, 짜증나. 뭐 이렇게 된 마당에 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아저씨, 앞으로 우리 아파트에서 경비 일할 생각 꿈도 꾸지 마. 그랬다가 내가 갑질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인간이 얼마나 덜된 놈이었는지 궁지에 몰리니 아주 가관이더군요. 야, 이승윤, 너 지금 우리 아빠한테 협박하는 거니? 니네 집에 돈 좀 있다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 모양인데 잘 들어. 네가 지금까지 우리 아빠한테 했던 만행들이랑 방금 전까지 나랑 우리 아빠한테 한 짓들 고스란히 정리해서 너한테 돌려줄 거야. 그게 소송이든 뭐든 난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 테니까 너 어디 한번 막아봐. 야, 잘 나가던 톱스타도 인성 문제 하나 뜨면 훅 가는 세상이야. 니까 거 하나 내가 처리 못할 것 같니? 네가 우리 아빠한테 한 행동 보면 그간 너한테 당한 경비 아저씨들 한둘이 아닐 것 같다.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녀서라도 그분들 설득해서 너 줄소송 당하게 해줄게. 비싼 등록금 내고 로스쿨 다닌 보람 내가 오늘에서야 찾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개소리 멍멍대지 말고 니네 집에 가서 방어책이나 강구하셔. 알겠냐, 이 개참한 놈아. 그날 이후 저는 아빠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경비 아저씨들을 찾아 나섰고 설득 끝에 연대의 소송을 시작했어요. 돈 좀 있다고 지 부모 버린 분들한테 갑질을 했던 남자친구는 뒤늦게 합의를 연락해왔지만 딱 잘라 거절하고 법정 싸움을 했습니다. 그 일이 알려지자 아파트 내에서도 말들이 많았고 자식 때문에 창피함을 느낀 남자친구 부모님은 서둘러 집을 빼고 이사를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 일로 제게는 뜻밖의 인연이 생겼지 뭐예요. 저를 도와 소송 진행에 힘써주었던 저희로 본 변호사와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소송을 준비하며 제 남편을 접해본 아빠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났다며 적극 결혼을 밀어주셨고 연애 기간 3년 만에 저희는 결혼에 꼴이 나게 됐어요. 저희 아빠와 엄마가 생각지도 못한 인연으로 부부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남편도 소중한 인연을 통해 부부가 된 이상 제대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